오늘은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한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은 특히 독일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50%가 완전히 파괴되고 유럽 전체가 식량 자급률이 70%에도 못 이르는 등 정말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성전국으로 이끈 미국은 이게 고민이었어요. 자, 이런 어려운 틈을 타서 저 서쪽으로부터 이 소련이 공산주의의 체제를 확장시키고 있었거든요. 동유럽은 다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고 중국, 베트남, 특히 북한 이런 나라들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유럽을 지켜낼까? 자, 이때 이 트루만 대통령의 국무장관이었던 이제 마샬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마샬이 진단하기를 유럽은 현재 환자인데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토론만 하고 있다. 이런 한마디의 말로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냈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마샬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 공동체가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네트워킹.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네트워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럽 22개국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130억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13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런 돈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조건을 붙였던 거죠. 자, 이걸 마샬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이 기사회생을 하게 돼요. 유럽 22개국을 불렀는데 그 중에 소련과 동유럽은 탈퇴를 하고 16개국이 남아서 서로 파리에 모여서 어제는 적이었잖아요.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적이었고 함께 의논하지 않았던 상대인데 이제는 유럽이라고 하는 큰 대륙을 함께 재건하려는 노력을 위해서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네트워킹으로 공동체로 함께 이 식탁에 앉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유럽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서로 의논하고 계획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자, 놀랍게도 4년이 지나자 유럽의 국민 총생산은 이전보다 무려 15%에서 25%를 성장하게 되고 서로 의논하고 나누고 대화하는 가운데 유럽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OEC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EC라고 하는 게 EU라고 하는 게 이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자,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은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잡고 오늘날의 선진국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이런 이 네트워킹의 힘을 발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요, 바로 요겁니다. 신뢰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관계의 네트워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가 너무 좋아요. 이 교재는 6가지의 진정한 네트워크를 세우는 6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계입니다. 단계라고 하는 것은 1단계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없고 2단계가 안 되면 3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집을 짓듯이 서로 함께 건설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건설의 과정을 성경 잠언서에서 6가지 단계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질 때 첫 번째 단추는 사려가 깊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려가 깊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깨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서로에게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례한 관계로서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형제였어요. 형제.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노엽게 된 거예요. 서로 화를 내고 서로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자, 이 관계는 마치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마치 그 문빗장을 걸어 담그고 그 산성을 취하기가 어려운 관계와도 같다. 그러니까 관계의 출발은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예의를 차려.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 1863년도에 한 연설회장에서 자, 이때 시대는
남과 북의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좌와 우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고 이것이 정치적인 대립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이 미국은 훨씬 더했습니다. 이 흑인 노예 해방을 놓고 남과 북의 그 대치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북쪽의 연합군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마치 서로를 죽일 것처럼 이렇게 대립하고 살아왔는데, 자, 한 연설회장에서 한 점잖게 생긴 귀부인이 아브라함 대통령에게 소를 들고 북군을 죽여야지, 저 북군을 남군을 멸망시켜야지, 대통령으로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말로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대통령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사리가 깊은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인, 마담,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적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 한마디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이 사람이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국회의원에도 출마했다가 떨어져요. 주지사에도 선거했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겨우 마지막에 된 게 대통령 선거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대통령은 주변에 아브라함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지만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 위대함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내각을 조성할 때 이 사람은 그 사람과 친한가 친하지 않가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봤어요. 자, 그런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자신을 격렬하게 비판했던 그 라이벌 중에 능력자들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삼고초려해서 국무장관에도 그리고 재무장관에도 나라의 요소에 그 사람들을 앉히고 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좋게 대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이 마치 적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했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귀담아주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암살당하죠. 링컨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국무장관이었던 수워드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 중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심하게 반대했던 거예요. 바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첫 단추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 마음에 상처가 없었겠어요?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결코 우리는 성인 군자처럼 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만의 그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자신의 어떤 그런 대변을 입장하는 이야기, 심지어 그 사람을 심하게 질책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편지에 다 적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내지 말 것. 서명하지 않았음. 요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아브라함 링컨의 서랍에만 있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암살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면서 바로 이 비서들이 이걸 발견해서 이 사람의 인품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무례하지 않음으로 관계를 시작했다면 관계를 이제 지키는 방법. 뭡니까?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비밀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서라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미국 1982년도에 그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큰 자동차 회사가 프리몬트 공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요, 얼마나 노조 활동이 심하고 그리고 공장이 어려웠던지 만성적으로 툭하면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업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출근을 하는 그 비율도 결건율이 20%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끊이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제품은 불량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본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공장을 지속할 수가 없겠죠. 결국 문을 닫아요. 결국은 이 제너럴 모터스가 문을 닫는데 문을 닫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토요타가 이 공장을 인수를 해요. 자, 일본의 토요타 기업이 이 공장을 인수를 하고 인수를 하는 조건이 뭐였느냐? 기존의 공장을 그대로, 기존의 직원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토요타가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자, 왜 바뀌었느냐? 자, 이걸 인수를 하면서 회사 사명을
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재가동을 했는데 바로 비밀 유지의 관계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전에는 사측과 노측이 서로 했던 말이 그 다음 날이 되면 상대방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그게 빌미가 되어서 싸우고 다투고 파업하고 분쟁을 했었는데, 자, 회사 측에서 이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조의 이야기에 비밀을 지켜줬어요.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함께 바꾸어 가자, 함께 우리 만들어보자 하고 관계를 인정해 줬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의 관계에서 파트너십의 관계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자 공장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함께 성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 문화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불량률 급감, 출근율 상승 이러면서 미국 최고의 생산성의 공장으로 선정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 제가 CBMC를 10여 년간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정말 신기하게 봤던 거는, 자, 우리 사이에 기도 제목으로 나갔던 비밀들이 내가 딴 데 가서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CBMC 중앙지혜를 우리는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이게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남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소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CBMC는 제가 단 사람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전통은 지켜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계를 더욱더 유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규정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단추가 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단추가 깨어졌을 때, 세 번째는 정직하게 조언할 줄 아는 노맨이 되어야 됩니다. 노맨.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1940년 5월달, 이때가 어떤 때냐? 독일이 그 막강한 그 제조업을 앞세워서 비행기를 생산하고 그 비행기로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그 서부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영국을 침공할 때였어요. 그래서 대규모 공습으로 영국을 이 침략해서 이제 그 도브 해협을 건너가지고 영국을 완전히 공습으로서 파괴하려고 할 때 처칠이 등장합니다. 처칠이 총리로서 이제 성장을 했죠. 자, 처칠이 내각을 꾸밀 때 그 처칠의 그 머릿속에 한 가지 굳은 심지가 있었어요. 예스맨을 선택할 것인가, 노맨을 선택할 것인가. 자, 내각을 구성할 때 예스맨을 선택할 것인가, 노맨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보통의 대통령은, 보통의 리더는 예스맨을 선택합니까, 노맨을 선택합니까? 예스맨이죠.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노맨이다. 처칠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노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자, 급하게 항공기 생산을 독일의 이 대항에서 만들 수 있는 항공기 생산부를 특별하게 신설을 한 겁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독설가자, 비판가자,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버 버룩이라고 하는 귀족이었어요. 이 비버 버룩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추천받아서 임명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비버 버룩이 역시 추천한 대로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생산하는 공장의 그 비효율성을 끊임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처칠에게 전화해서 독설을 내묻습니다. 관료주의, 허위 보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비버 버룩 경이 처칠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때 처칠은 이 모든 걸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이걸 변경을 시킵니다. 그 공장을, 그 비행기를 생산하는 그 회사를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비행기 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듣고 독일군들이 보니까 계속 비행기 보냈다가 우리도 피해가 너무 많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브 해협을 건너지 못해요. 그래서 영국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노맨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노맨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죠. 그런데 그 배우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없이 들으면 이용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부부지만 서로 예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그럴 때는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안 되는데 부부라도 이런 말을 하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추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칠은요, 자, 이 사람의 참 그 생각과 사고 방식이 훌륭해요. 자, 우리가 남으로부터 이제 이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몸이
아프면은 우리 몸의 신체에 여러 가지 고통이 나타나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 고통이 일어나면 내가 그걸 보호하고 자극을 받아서 내가 처리를 하듯이 이런 비판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고통의 기능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에게도 이 처칠은 이 2차 세계대전 상황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영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건설적인 관계가 서로의 좋은 네트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곤란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퍼주고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서로 건설적으로 만들어가는 관계가 1, 2, 3단계를 거치면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떻게? 보겠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의 이름은 바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려지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 공동체는 1998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피터 틸과 맥스 레버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컴피니티라고 하는 온라인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엑스다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경쟁하다가 친하게 된 거예요. 경쟁을 하다가 친하게 되면서 이 두 회사가 2000년대에 합병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이 드디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 페이팔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는 이 페이팔을 잘 쓰지 않죠. 우리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외국을 나가면 다 이 페이팔을 씁니다. 이 전 세계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팔을 탄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페이팔이 너무 이 시스템이 좋으니까 이베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15억 달러 이걸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대박이 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현재 테슬라를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페이팔이 이베이에 넘어가게 됐죠. 자, 이 페이팔을 처음에 창업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초기 직원이 한 5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50명 정도가 이베이의 문화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베이 문화에 맞지 않고 그래서 38명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인재들이 끝장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요.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바로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나 봤더니 현재 최신 트렌드와 핵심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같이 투자하기도 하고 같이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신랄한 비판을 하게 돼요. 서로의 아이디어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거기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나는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걸 좋지 않다고 여기니까 이걸 빼면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탄생한 게 뭐예요? 여러분, 유튜브, 테슬라, 스페이스, 오픈 AI, 팔란티어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로 페이팔로부터 시작된 마피아다. 마치 마피아와 같이 서로 의리 있게 지켜주면서 함께하는 공동체다. 저도 우리 CBMC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로에게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기둥.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관성이라는 말은 좋을 때와 싫을 때와 잘 될 때와 안 될 때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일관성으로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좋을 때는 누구라도 다가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누구라도 함께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뻗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부도나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네트워킹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잠언 17장 보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닫는다. 정말 내가 형제라가 된다면 내가 위급한 그럴 때에 도움이 되고 나도 그 사람이 위급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1997년도 2월 1일 날 일본에 이 아이신 세이키라고 하는 회사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불이 났지만 도요타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신 세이키라고 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요 P벨트, 요게 요 회사가 유일하게 전 세계 도요타 공장에 이걸 공급을 했던 거죠. 요 P벨트는 후륜 벨트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인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요게 생산이 됐기 때문에 비록 작은 거였지만 도요타 전체가 스톱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요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하냐. 그래서 이 불난 것보다 이 회사에서는 이 P벨트를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위급 상황에서 협력회사 전체에다가 이제 공문을 하나 돌립니다. 우리가 불이 났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하고 공문을 내보내요. 와, 그런데 도요타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였든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는 겁니다. 무려 20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이 P벨트 생산에 도울 일을 찾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복구가 됩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 생산량의 50%를 복구하고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은 5일 만에 정상 가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연간 450만 대를 생산하는 이 도요타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회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용을 다 정산해주고 여기다가 1억 달러라고 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도요타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일본 회사지만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 친구는 위기 때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관계가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땐 누구나 웃는 얼굴로 다 이렇게 반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남아있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좋을 때만 연락하고 어려울 때 사라지는 관계는 뭐라고요? 이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로서 관계를 맺어가면 여러분 힘들어요. 자, 마지막에 관계의 완성은요. 관계의 완성은 헌신입니다. 헌신. 자,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얇고 넓은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친구랑 말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런 네트워크가 돈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돈이 되기 시작한답니다. 이 인스타그램에 내가 추천하는 물건을 함께 사기 시작하면서 돈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네트워크도, 아니 유튜버도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유튜버 본사에서 돈을 줘요, 돈을. 내가 그 생산하는 그 프로그램에 돈을 준다고. 그래서 얇고 넓은 관계가 돈이 되는 시대지만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헌신적인 관계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이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그런 4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 사람이 받던 판결은 종신형이었어요. 죽어서까지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이었어요. 자, 그에게 주어진 공간은 가로 2.1m, 세로 2.4m 독방, 그리고 양동이 하나, 거기에 용변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채석장으로 가서 끊임없이 저녁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던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사람의 진가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유머 있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의 관계에 친시성을 가지고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이 감옥에서 넬슨 만델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 27년 동안의 생활이 그에게 있어서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넬슨 만델라는 한번 맺었던 인연들은 정말 깊숙하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예가 이겁니다. 그가 1978년도에 19살에 새로운 간수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크리스토 브랜드라고 하는 백인이었어요. 백인. 그런데 이 백인이 이제 백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간수가 되고 또 백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자, 백인과 흑인, 간수와 이 죄수는 서로 함께 잘 지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옆에서 넬슨 만델라를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넬슨 만델라의 그 인품에 완전히 반하게 된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 사람의 본심을 잃지 않고 저렇게 남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대할 수 있나. 그래서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간수가 남몰래 모포 한 장을 더 넣어주고 이랬다고. 이렇게 이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넬슨 만델라가 드디어 27년에 그 감옥을 끝내고 투옥을 끝내고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대통령으로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94년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넬슨 만델라는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자, 이 대통령 취임식에 누구를 초대했겠습니까? 그 27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감옥의 간수 3명을 초대합니다. 그 간수를 초대하는데 그 간수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는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을 추천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국회 행정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넬슨 만델라를 이야기하기를, 자, 이 브랜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넬슨 만델라와 같은 이런 사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의 본보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제 칭찬을 한 거죠. 자, 바로 이 넬슨 만델라와 같은 이런 사람이 석방 후에도 자기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강력한 네트워크가 자기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또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마샬 플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샬 플랜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마샬은, 국무장관이었던 마샬은 이렇게 이제 원칙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자, 유럽의 16개국이 함께 할 때 함께 설계해라. 우리가 돈을 준비할 테니 너희들은 함께 의논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짜고 함께 나누는 관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 그리고 이런 관계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로 만들어 가라. 그래서 이런 관계를 4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돈만 보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사업과 공무원 노동자들도 유럽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샬 플랜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결과로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자, 요 이야기가 오늘 6가지 핵심적인 이야기와 맞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네트워킹의 본질은요, 여러분 무례하면 안 됩니다. 사려 깊음으로 서로 관계를 시작하시고, 두 번째,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는 신뢰의 관계로서 서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조언을 할 정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관계가 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자, 일방적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함께 나누는 관계,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 기쁠 때 변함이 없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정말 깊은 관계는 헌신의 모습을 보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킹은 오늘 제목에서는 성공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공 전략만이 아닙니다. 이 네트워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6가지 단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6가지 단계를 어떻게 좀 머릿속에 이렇게 좀 잘 넣어드릴까. 이 앞자리만 따서 우리 한번 외워보자 이거죠. 요 사려는 무례로 바꿔가지고 무신정건 이런 이렇게 외워가라 이거죠. 무신정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신정건 이런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CBMC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